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입니다. 자, 오늘도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대혁입니다. 최인수 박사님의 진행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안 해도 되겠죠? 뭐 다 아시죠? 이제?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저희가 마을 진담을 다시 팟캐스트에서 유튜브 버전으로 오면서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 최근의 이 지방 행정의 마비 현상에 대해서 한번 논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건 뭐 코로나19로 인한 건가요? 코로나19가 직격탄이었었고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 겹치고 국회의원 선거 겹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러면서도 민원 처리를 해야 돼요. 읍면동 사무소에서. 왜냐? 민원 처리에는 법정 시한이 있어서 주민들이 뭐를 하면은 그 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결국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민 그 읍면동 사무소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일이 갑자기 막 민생 업무들이 막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랄까 마비에 가까운 상태. 지방행정의 마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시군구 지자체보다는 어찌 보면 읍면동 사무소의 현장 행정이 마비됐다. 예, 현장 행정이 우선적으로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뭐 자가격리자 관리부터 해서 뭐 마스크 배포나 뭐 이런 부분 그렇죠. 뭐 방역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정되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처리 원래 그 읍면동 사무소의 업무인 그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게다가 법정 사무인이 총선 때는 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달리 한 서너 배로 일이 지금 폭증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망할 지경이다. 또한 뭐 요즘에 지금 최근에 지난 4월 말에 또 국회에서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실제적으로 국민들께 이제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읍면동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가 끝난 것은 대단히 다행이지만 그래서 뭐 한시름 돌릴 줄 알을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고요. 뭐 이 재난지원금보다 더 바빠지게 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 재난지원금이 논의는 참 많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은 뭐 최근에나 이제 좀 정비가 됐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것들이 지급돼야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업무인데 그러면 이제 이 며칠 내에 이 행정적으로 뭐 또 지역 화폐로 준다, 뭐 카드로 준다, 뭐 카드는 며칠부터 준다, 뭐 조회도 지금 오부제로 하지 않습니까? 재난 마스크 오부제처럼 그렇죠. 긴급지원금 신청하는 것도 오부제로 하게 하고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이제 주민들을 돌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업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한번 이 연구 때문에 이제 서울의 모 구청과 이제 읍면동을 좀 다녀봤더니 보통 이제 읍면동에는 큰 곳이 아닌 이상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읍장면장 동장을 포함해서 그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변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긴급 재난 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게 추가적인 업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모두 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못 버틸 지경이다. 뭐 원래 행정에서는 이 항상 두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하나가 칸막이고 칸막이라는 게 부처별로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막 핑퐁하듯이 넘기고 이런 칸막이가 있고 두 번째가 깔때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부처는 뭐 복지부도 있고 뭐 중대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있는데 이 부처들의 업무들이 결국은 다 어디를 모이냐면 광역을 거쳐서 기초를 거쳐서 말단인 읍면동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읍면동 사무소 계신 분들이 자기는 진짜 이 업무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정신없이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N번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 공익급 의원들 또 이 친구들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예전과 달리 또 이 친구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죠. 개인정보 문제가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뭐 동선 추적도 해야 되지만 뭐 그런 것들 다 주민들에게 알려줘야겠지만 또 그런 정보가 또 새나가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또 관리도 해야 되죠. 이제 거의 뭐 미쳐버릴 지경. 근데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네. 진짜 문제는 이거를 하느라고 사실은 원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예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올스톱된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들이.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 언제 하겠어요? 곧 해야죠. 곧? 예,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에 밀려왔던 계획 연초부터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밀려와서 몇 달이 밀려와서 그것들이 이제 막 적체돼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항상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긴급 재난 지원금도 아마 이런 경기 부양의 한 일환이죠. 예산 사업들도 조기 집행하느라고 굉장히 빨리 또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몰리는 거죠. 어디로? 읍면동 사무소로. 그리고 뭐 시군구청도 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군구청 역시 뭐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이 마비되면 사실은 그 바로 위에 시군구청도 거의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에서 물론 이제 국민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뭐 의료 인력들, 뭐 간호사들, 뭐 의사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지만 뭐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송도 하지만 이 말단 읍면동 공무원들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래도 티도 잘 안 나고 그렇죠. 티도 안 나고 그냥 말단 공무원들 참 불쌍하죠. 그 읍면동 여담입니다. 읍면동 안에 이제 민원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민원을 실제 접하는 주민을 접하는 게 민원.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좀 만나서 인터뷰하신 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민원대가 보통 전체 이제 읍면동에 한 15분 정도가 근무를 하신다면 민원대 한 4-5분 정도 되세요. 정신없이 가시고 뒤에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또 야단을 맞고. 근데 뒤에서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자료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앞에만 정신없이 막 일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민원대는 사실 안 하시려고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신임 공무원분들 이제 보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예전에 세모녀 사건이라고 해서 복지 공무원 복지 문제 취약점들 빈 구석들 메꿔주기 위해서 복지 공무원들을 찾아가는 뭐 복지 공무원 해가지고 사실 많이 배치됐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공무원의 수보다 아까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그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복지수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를 실제 공무원의 수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읍면동이 상당히 힘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의 마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쯤 되면 아마도 더 뭐 재정에 뭐 빨리 또 집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밀려왔던 예산 사업들과 앞으로 연말까지 천천히 집행해야 될 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한다면 결국 일이 언제 몰리게 되냐면은 이제 6월부터 한 9월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일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총선 직후와 지금 요즘의 상황이 이 뭐랄까 태풍의 눈 같아요. 고요한. 오히려 지금이 더 고요한 게 아니야. 뭐 눈이 조금만 딴 데로 좀 이동하는 즉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태풍이 막 불어서 지방행정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뭐 독일도 잠깐 다녀오시면서 그 독일에서 난민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박사님 독일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다녀온 지가 오래돼서 저는 좀 제가 이제 작년에 안식년 가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제 2015년에 독일에서는 이제 이 시리아 난민 사태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 30만 명 정도의 난민을 받았잖아요. 그 난민들이 다 어디 갔느냐? 지자체별로
할당을 한 거죠. 30만이 아니라 100만이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100만 명. 100만 명 정도인데 그럼 예를 들면 도시 하나에 무슨 뭐 큰 도시는 10만 명 이렇게 보내는 거고. 베를린 같은 경우가 한 400만, 370만 명 정도,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곳에 10만 명이 들어가고. 10만 명이 새로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베를린은 그나마도 도시니까 괜찮은데 특히 이제 낙후 지역들, 그러니까 동독의 낙후 지역들 인구 감소가 뭐 심각해서 우리랑 똑같죠, 그렇죠? 우리랑 똑같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주민이 이제 어떤 개마인데 2,000명 남았다고 해요. 근데 난민을 10,000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그 개마인데 사무소에 2,000명짜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몇 명, 뭐 두세 명? 그렇죠. 두세 명, 세네 명이 하던 거를 갑자기 10,000명이 더 들어왔으니.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이제 뭐 호적이 아니라 주민등록은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정리해야 되죠. 뭐 사회보장제도 다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 시스템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한 6개월 정도가 굉장히 마비가 됐다고 이제 교수님들 들었는데 지금의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2015년에 이제 겪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독일 교수님들 말 어찌어찌 넘어갔다.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뭐 어찌어찌 넘어간 게 아니라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제 업무들이 적체되는데 뭐 우리가 유럽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무지하게 느려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임시 인력도 보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런 순간적인 지방행정의 마비를 뭐 물론 선진국들도 겪고 있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지만 뭐 이제 겪는 건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은 독일 사례도 그분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안 해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결국은 뭐 대응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혹자는 아니 지금 만약 2,000명이었을 때 두세 명이 한다. 아니면 아까 15명의 읍면동에 15명 정도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쉽게 공무원 늘리면 되지 않냐. 공무원 늘려서 수요가 많아지면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이 작은 정부를 기본 인건비 요즘 이제 명칭은 좀 바뀌었죠. 바뀌었나요 요즘? 그 결국은 이제 공무원 수를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과정에서 특히 이제 과거에 이 보수적인 정권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할 때 이 공무원들이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이 팍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얽매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말씀드린 기준 인건비 제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기준 인건비의 문제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관련된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통제를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인건비 때문에 더 막 늘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 물론 뭐 정과 조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과 조직에 관한 뭐 지침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 기본 인건비가 예를 들면 100명분밖에 없는데 10명을 늘리면 이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 100명분에 한해서는 계속 늘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 인건비의 그 금액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 인건비든 아니면 다른 좀 잉여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여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여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상당히 지금의 제도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제도도 제도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박사님도 지금도 조직진단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같이 하기도 연구는 아니고 그냥 조직진단을 했었죠. 뭐 조직진단 현장 조직진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조직 체계나 인원수를 어떻게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뭐 저희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인식의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도 조직 진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맨날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조직을 어떻게 슬림하게 이게 사실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효율성 있으면서 슬림하게.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굉장히 컴팩트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직이 컴팩트할수록 좋은 건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력, 잉여 인력? 글쎄요. 저는 인식을 좀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것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팩트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 중심으로 공무원, 공직사회 중심으로 발전의 모드를 타왔던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행정이 사실 또 법 제도를 막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그렇죠. 여력을 갖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다른 길을 가본다거나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정에 저는 이걸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경직성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서 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 결단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뭔가 그래도 결정을 해주면 그나마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 마비의 이 지방 행정 마비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의 측면은 우선 저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정체돼 있어요. 예산 사업들이. 근데 어떤 것들은 그래도 빨리 추진하고 조기 집행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업들은 사실은 연초부터 준비가 돼야 그나마 할 수 있는 행사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만 하더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구조를 기획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홍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올해 뭐 억지로 한다면 연말쯤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되면 예년 했던 행사보다 뭐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못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올해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남는 예산은 뭐 재난 뭐 복구나 이런 데를 위해서 빨리 이렇게 예산 전용하고 결국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 행정의 중간 간부들이나 말단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리더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특히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서 빠른 정책 결단을 통해 교통 정리를 해주면서 아닌 것들은 뭐 미루고 맞습니다.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자원들을 일적 자원들을 좀 이렇게 분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조치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박사님 항상 여기 저희 그 참여와 자치 5.0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박사님이 많이 올려놓으신 건데 감염병 코로나19죠.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이제 이 감염병 회복력이라고 하는 지금 강좌가 지금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이 회복력을 좀 뭐 7가지 정도의 성격으로 분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와 지역사회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방행정의 마비를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올렸던 강좌는 이제 코로나19의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과 그 방역 시스템을 둘러싼 한국 사회가 얼마나 회복력이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논평을 했었는데요. 지금 또 지방행정 마비니까 이 지방행정의 마비의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7개 기준은 이제 강의를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사회가 성찰적이냐, 얼마나 이런 충격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내구성이 있느냐, 뭐 그다음 아까 우리가 논했던 그런 여력을 그 잉여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잉여성은 이제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측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어떤 의도된 잉여 인력도 조직도 그런 자원도 의도된 잉여를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상당히 좀 빡빡한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우수 사례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방역센터. 그러니까 침상이 의료 붕괴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증자와 중증자를 분리함으로써 이 붕괴를 피하고 이 자원의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게 결국은 드라이브스루 마찬가지고요. 워킹스루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은 뭐냐면은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대응할 때 항상 자원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지방행정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 그러니까, 창의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뭔가 이 위기를 새롭게 자원들을 재조직하면서 자원을 동원하고, 그렇죠. 적절하게 동원하고 시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동원해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공모하는 것. 그렇죠. 그거를 변통성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뭐 박사님도 뭐 저랑 같이 수년을 연구해서 뭐 저만큼 전문가신데 그래서 그런 변통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강조해서 올렸던 중요 관점 중에 하나는 통합성, 우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 중요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뭐 기업체, 뭐 주민, 지역 공동체, 뭐 다양한 사회 전체가 어떤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건데, 요 지방행정의 위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아까 저희가 리더십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이 중요하고요. 빨리 교통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그 공공조직 안에서의 어떤 자원들을 적절하게 변통성을 발휘하면서 새로 창의적인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창의적인 구조가 그냥 나오냐, 그냥 나오지 않죠. 예를 들면 필요한 경우에 생활 진료센터 같은 민간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단 키트가 필요하면 또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협력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의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이런 조직들과 얼마나 협력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함께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회복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수용성, 그리고 이제 통합성, 뭐 이런 것들인데, 변통성은 결국 뭐 그냥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계층 이 사회가 잘 통합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적인 위기도 저희가 이런 변통성이나 창의성이나 아니면 이 주민과의 강력한 협업 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방행정에서 아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좀 약간 좀 저는 이 중에 이제 가장 그 더 이렇게 좀 하는 게 잉여 가외성인데, 지방행정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잉여 자원들을 조금 한 10%든 그렇게 여력을 남겨놓고 그것들이 어떤 행정 수요들이 막 늘어나거나 갑작스럽게 기급하게 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시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개미들이 있잖아요. 개미들이 이렇게 막 이제 일하는 개미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보면 80% 일을 하고 20%는 놀고 있대요. 항상. 그래서 20%의 개미가 놀고 있을 때 이 20%를 싹 빼서 놔두면 그 중에 80%는 일하고 또 20% 또 논대요. 그게 저는 잉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잉여 자원이네요. 그 잉여 자원이 있어야지 개미가 생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미보다 못해 지방행정이.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보면 이런 잉여성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리더십에 의한 다양한 기능들을 좀 통합하고 연계하고 소통하게 하거나 자원 동원력을 통해서 해내는 이런 것들만 잘 조화가 되더라도, 그렇죠. 지금이 겪고 있는 앞으로 지방행정의 어려움이나 마비 사태를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막 든 생각인데요. 그냥 딱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그 재정적으로는 우리가 특별 교부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운영하다가 특별 행정 수요를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가적인 풀을 하나 만들어 놓고 특별세라는 이걸 갖다가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게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재정 운영의 여유 자원인데, 행정도 이제 그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권력들을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획적으로 다양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게 권한들을 넘기는 이 행위들 자체가 다양성에 의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자원의 동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수월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내려가면 읍면동 단위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지방행정의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100%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요. 뭐 그냥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장비들을 세팅하고 준비해 주는 저희 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목소리 출연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기술 감독이자 예, 기술 감독이자 편집 감독이자 편집 감독이자 또 뭐 있죠? 엔지니어이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채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시고 이사장이신 예, 장인성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셔야죠. 목소리만 네, 얼굴은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정식으로 출연하는 길 예. 엔지니어하면서 저희한테 불만도 많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서포트해 주시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코로나19 위기와 지방행정의 마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클로징 멘트 이제 제 차례. 이번 회차는 제 차례라서 제가 준비한 클로징 멘트는 자 이제 읍면동 사무소는 그동안에 사실 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좀 낮은 곳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좀 관심이 없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읍면동 사무소야말로 사실은 지방행정에서 주민과 행정이 만나는 그 접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와 진정한 의미의 이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저는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주민이라는 것이 이 읍면동 사무소도 그렇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랄까 동원의 대상 뭐 거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되던 경향들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행정이 뭔가를 주도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끼워 맞히듯이 그냥 거버넌스로 들어간 구조인데 사실 그게 거버넌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진정한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읍면동 사무소와 이 지방행정의 말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어떤 통합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 그것은 뭐 주민자치도 마을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의 얘기지만 또 행정 사이드에서는 이 읍면동 사무소에 그리고 시군구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단 2.0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와 자치 5.0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